여러분, 중요한 회의나 수업 중에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서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군대에서 교육 시간에 갑자기 잠에 빠져 선임에게 심하게 혼난 분들도 있고, 학창 시절 수업 중에 잠들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졸음이 너무 과도하고 갑자기 잠에 빠져버려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잠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면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기면증을 단순히 게으르다 또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좀 더 일찍 자라, 정신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심지어 본인도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면증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잠에 빠지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뇌의 각성 시스템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면증은 뇌에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들도록 조절하는데 기면증 환자는 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포크레틴이라는 각성을 유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져서 발생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면증 환자들은 이 물질을 만드는 뇌세포가 손상되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주간 졸음입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특히 도저히 잘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거나 심지어 꾸중을 듣는 중에도 잠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나 본인 스스로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상황에서 의식을 잃듯 갑자기 잠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탄력 발작입니다. 웃거나 화가 날 때, 놀랐을 때 갑자기 전신 또는 일부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 주저앉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마비인데요. 잠들거나 깰 때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과잉눌림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면 환각인데요. 잠들거나 깰 때 실제와 같은 생생한 환각을 경험합니다. 주로 무서운 내용이 많아서 환자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졸음과 이 기면증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졸음은 밤에 잠을 적게 자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나타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고 어느 정도 의지로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상황에서 주로 졸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면증은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심한 졸음이 몰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잠에 빠지고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도저히 잠들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중이나 중요한 면접에서도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본인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기면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면증 환자의 약 98% 정도가 HLA-DQ B1-0602라는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반인 중에도 25% 정도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기면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유전자만으로 기면증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가 면역 반응이 이 핵심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하이포크레틴을 만드는 특별한 뇌세포가 약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면증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이 뇌세포들이 90% 이상 사라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들로 밝혀진 가설들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실수로 이 뇌세포들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감이나 다른 감염으로 인해서 기면증이 시작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서도 이 기면증이 증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면증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면증 진단은 여러 단계의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면다원 검사인데요. 수면다원 검사는 밤사이 동안 실시하는 검사로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뇌파, 안구운동, 근육활동, 호흡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검사의 중요한 것은 렘 수면의 패턴인데요. 일반인은 잠든 후 약 90분 정도 지나야 렘 수면이 나타나는데 기면증 환자분들은 잠들자마자 바로 렘 수면으로 들어가는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다운 검사 다음날 낮에 실시하는데 2시간마다 총 5번의 20분 낮잠 기회를 주고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측정합니다. 정상인들은 전날 밤에 잘 잤다면
낮잠을 자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더라도 평균 15분 정도 걸리게 되지만 기면증 환자분들은 평균 8분 이내에 잠이 들게 됩니다. 또한 5번의 낮잠 중에서 2번 이상의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면증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내척수액 검사는 가장 확실한 진단법일 수 있는데요. 허리에서 내척수액을 채취해서 하이포크레틴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감염이라든가 검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내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족력이 강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면증과 비슷하게 주간 졸림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확한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중 수면 무호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밤에 코골이와 함께 무호흡이 생기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어서 낮에 졸리는 것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에서 호흡 정지 횟수를 확인하면서 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도 수면을 방해하면서 주간 졸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도 수면 리듬 장애가 나타나서 마치 기면증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인한 졸림도 이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나 항우울제, 항경련제, 진정제 등이 주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이나 약물로 인한 주간 졸림 외에도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 기면증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리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사회적 스케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주간 졸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면증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면증은 현재까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 즉 불편함이 먼저 주간 졸음인데요. 이에 대한 치료약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다피닐, 상품명으로는 프로비질인데요.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1차 치료약물입니다. 하루 100에서 400mg 아침에 복용하고 이전 약물들과 달리 내성이 다소 적고 심혈관계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면 역시 두통이나 메스꺼움,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용량부터 서서히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모다피닐인데요. 상품명은 누비질입니다. 모다피닐의 계량형으로 150ml에서 250ml까지를 아침에 복용하게 됩니다. 모다피닐보다 지속시간이 좀 더 길어서 오후까지 각성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모다피닐과 비슷해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정통적인 각성제인데요. 효과는 빠르지만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고 혈압 상승이라든가 심박수 증가, 식욕 부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와킥스는 한국에 도입되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철수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약물입니다. 기면증의 두 번째 증상이었던 탄력 발작에 대한 치료약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미프라민인데요. 상품명 구로민입니다. 탄력 발작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 중에 하나이고요. 사망계 항우울제로서 항탄력 발작 증상 효과도 있고 우울감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구강건조증이나 변비, 진정효과, 체중 증가 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복용합니다. 다음으로 벤라팍신인데요.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제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로서 탄력 발작뿐만 아니라 역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플로세팅, 상품명 프로작도 역시 사용할 수 있어서 비교적 부작용은 적은 편이지만 초기에는 불안감이나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면증 치료에서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낮에는 필요하다면 한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야간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거운 식사나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면증 환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운전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필요하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졸음이 오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기면증에 대해서 설명하여서 오해를 방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기면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면증은 의지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자책하지 마시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